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큰 미스터리에 봉착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아직 주제도 안 나왔어요. 네. 시청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는지 궁금하다 하실 텐데,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뜬금없이 정말 어떤 징후도 없이 불현듯. 그렇지. 심지어는 지네 식구들도 모르게. 나는 이분이 조울증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직전에 정당 대표들 그날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두루 만나면서 어떤 표정에 변화도 없이 바로 국회로 들어와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요. 도대체 그 세 당 중에 누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아니 그건 잘 모르는데. 그건 이따가 분석을 해보시고요. 언론의 분석은 다 거짓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나도 그 분석으로는 절대 안 돼.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 혼자 결정으로 내가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뭐 이래서 문제로구나라고 한다면 약간의 그걸 고민하는 숙고의 시간이 하루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 막 하면 된다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어떤 전원을 받은 거야.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야. 아, 안 되겠다. 그만하자. 라고 딱 마음을 접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외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뭐냐? 제 추정으로는 해외에서 안 좋은 자기에게 도저히 이거는 끌고 가면 정말 큰일 난다 개 털린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어떤 뉴스 내지는 안 돼 빨리 접어 그만 튀어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거다. 일종은 미국에서 지금 뭐 반주연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이 된 바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발 그쪽 이제 최순실이 그쪽 대사까지 꽂아 넣어가면서 했던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의 어떤 그 연관성 등등 해외발 어떤 뉴스가 이 사람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불러넣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짚어봐야 돼. 음. 과도한 뭔가를 집어넣는 것도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결례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어떤 현상만 갖고 일단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반기문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순진했지. 당신 들어오면 다 판 깔아줄게. 집 다 지어줄게 했는데 자기 생돈 깨지고 있고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언론 방식대로 유추해보면 새누리당도 갔죠. 바른정당도 갔죠. 정의당은 빼고 뭐 어차피 반기문에게 좋은 메시지 전달하진 않았을 거고 덕담을 했을 테니까. 근데 한 바퀴 주익 돌아보니까 이놈들이 전혀 그렇게 해줄 기미가 안 보이자 호주머니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몇 푼이나 되나 하고 쪼물럭 호주머니에서 돈을 만져보니 견적이 손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접은 게 아닐까? 한번 일단 유추해봐요. 결정적인 증거 있습니다. 반기문이 새로 여의도에 입주하기로 한 사무실이 200평인데 그 렌 깔고 있었다는 그 사무실. 그렇지. 임대료 납입일이 3일이었던 거야. 2월 3일 날이 임대료 납입일. 근데 월세를 내야 돼. 가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 어차피 이거 곧 합치를 회사거든. 반개 회사기 때문에 가서 돈 언제 꽂아줄 거야? 이거 내 돈으로 하기 좀 그런데 그랬는데 심지어 원래는 이게 한 덩어리였거든. 분사를 했어도 이건 어차피 한 묶이니까. 응? 새누리가 됐든 바른정당에서가 됐든 그래 알았어 내가 언제까지 꽂아줄게라는 확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둘 다 돈을 쌩까버린 거지. 그러니까 야 씨발 이거 보증금이랑 임대료 이거 내려고 하면은 돈이 수월찮게 드는데 이거 넣어봐야 나 보존 못 받겠는데 하는 순간 야 정치고 나발이고 빨리 이거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노후자금 개 털린다 이런 거. 이렇게 임대료가 무서운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캠프가 꾸려져 있고 반사모라는 게 엄연히 지금 존재가 됐고 그다음에 충북 지역 내에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상에는 반딧불이라고 또 그렇죠. 네, 트위터 조직이 있죠. 전국적으로 14% 이상을 지지를 받았던 제2의 대통령 후보가 그만두면서 캠프 내부에도 소통하지 않고 또 보통 이런 경우는 칩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언론들의 반응들을 좀 들어보고 이제 그다음에 지지자들 그다음에 캠프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2, 3일 주면서 또 그 칩거 속에서 다시 재기를 노리거나라는 정치적 묘수를 부리는 것이 보통의 정치인들의 모양새였죠. 그런데 기습적으로 아침에 정당들을 만나서 타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기습적으로 누구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오히려 여의도의 기자들이 뭐야
라고 하면서 놀랄 만큼 깜짝 그렇죠. 놀랄 만큼 워딩만 듣고 기자들이 이게 사퇴 의견이야, 이선 후퇴야, 뭐 이걸 헷갈릴 정도였다고 아니 예를 들면 하니까.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정의당까지 봤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사퇴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은 외부의 강한 충격, 나를 지지했던 15%에서 14%의 지지자를 또 무시해버리고 의견도 듣지도 않고 또 작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활동했던 반딧불이나 지역 사람들 또는 캠프 또는 그걸 국회 반기문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나갔던 의원들까지도 의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기습적으로 불현듯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의 충격설이 사실은 지금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됐어든 이건 뭐 세월호가 외력이 아니면 넘어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외부적인 프레셔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획가닥할 수가 없거든. 이건 박영선의 50분 미스테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뭔가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급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외력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 약점이. 아까 얘기한 지민님 말씀하신 조카의 어떤 반주연의 뭐 행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최순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버마에서의 그 동생의 동생 사업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냉철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뭐 조카야 한 달이 건넌데 한 20년 살아라. 20년 더 산대대. 그거 밝혀지면 아니 거의 근데 조카 100년 문제도 나온다대. 그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카가 어쨌든 불법 취득한 여권을 가지고서 그걸로 영주권을 땄다라는 건데 그럼 불법 취득한 여권에 이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는 이 사람 특유의 그거 있잖아. 난 모른다 하면 배째라 하면 그만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에 관련된 그 미얀마 관련된 사업들 KD 파워가 했던 발전소 사업, SY 패널이 했던 태양광 전지 사업,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이 했던 뭐 탄광 사업 이 모든 사업들 자체가 반기문 일가의 전 재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반기문이라고 하는 집안 직계 손속이 다 여기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한때 여기 막 주가가 막 10배 이상 오르고 반기문 테마주로 해서 들썩들썩했던 그런 주식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연관성이 최순실과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즉 버마 대사를 최순실이 꽂았다. 그리고 거길 통해 갖고 사업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라고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특히나 유엔 대표로 동생이 직접적으로 유엔 대표로 배정을 받은 거.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유엔 대표로 버마 유엔 대표로 활동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단이 참여를 한다든지 굉장히 상식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딴 건 다 참아도 돈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 심정 때문에 이 위기감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추론이거든요. 23만 불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의 여부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 저가 병역 비리 같은 경우 이제 병역 특혜 국내에 여권 부정 발급도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어쨌든 대사가 소환돼서 삼성과 어쨌든 최순실 그리고 반기문의 일가와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 이권 사업에 대한 의혹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틀 후거든요. 이틀 전부터 지금 소환돼서 조사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부패 혐의에 대한 극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부패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의혹이 해명이 불가능하고 직접적으로 반기문이 실력 행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지금 부패 차원에서의 낙마론인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면 반기문이 사실상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를 찾아간 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사법부의 압력을 통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좀 막아줄 수 있겠냐 라는 물어봤을 수 의사타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네. 그랬는데 야씨 우리 똥줄도 급해. 우리 지금 기춘이 형이랑 지금 저 병우랑 지금 다 지금 잡혀가는데 누가 그 일 해줘. 다 옥바라지하게 생겼는데. 네 똥은 네가 닦아야 돼. 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들었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상정 의원을 30분 전에 만났대. 그랬는데 심상정이 거기다 고춧가루 끓이는 소리를 한 거야. 뭐랬냐면 꽃가마 대령하겠다는 사람 말 믿지 마시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총장님을 위한 꽃방석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네 시. 총장님은 스스로 확신을 갖는 만큼 중심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대못을 박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요. 라고 기자회견을 이제 했는데, 기자회견도 참 웃겨요. 앞부분은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요? 싶은 난 그게 이야기로. 사태 아닌 줄 알았어. 뭐래?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남 탓, 어렵다. 그래, 어려운 건 내가 봐도 어려워 보여.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사퇴를 하겠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기자들도 이제 놀랬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MB 라인이 선거 조직들을 이미 다 짰잖아. 그리고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권영세와 오세훈이까지도 영입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야. 그렇지. 전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간 원래 따까리로 따라다니는 나경원도 있었고 따로 만난 김무성이도 있었는데 이게 굴비 두름인 거야. 반기문 밑에 달려있던 밑에 그 서비스 굴비. 이 굴비 비슷하게 생긴 그걸 뭐라 그러지? 부세. 부사리 4마리까지 한꺼번에 이게 그냥 두름채로 날아간 거거든. 근데 얘네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심지어는 그날 김무성이는 대취를 했다고 하고 나경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 오세훈은 오늘 아침에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서운했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회견을 내놨단 말이야. 장어 한 마리가 미끌미끌거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야 준척 부사리 4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얘가. 근데 너무 웃긴 게 반기문에 대해서 임명진 지금 새누리당에서 한 얘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랬냐면 아하 반기문이 답답하지 새누리당이 답답할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전날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 정말 좋은 말은 안 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똥 네가 닦아라. 결국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강력한 심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는 반기문 흔적 지우개 들어갔는데 실제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의당에 찾아간 것은 사람들을 기자들이 뭐 정의당까지 문을 두들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빅텐트가 실패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사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보라고 봐지고요. 실제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찾아갔을 때 반기문이 거기에서 이게 빅텐트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썼을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에 찾아간 거냐 모양새 갖추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빅텐트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지지도가 실제로는 15% 이상 올라갔을 때 영향력과 이미 명절을 세고 설을 세고 나서의 영향력을 나름대로 돌려보거든요. 자체 캠프에서. 돌려보면 실제로 JTBS 발표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다. 최측근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빅텐트도 실패하면 지금 이 아까 말했던 법률적인 문제, 유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이법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에 매우 지지도가 낮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본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불법적인 문제 의혹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해석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반기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나 문재인이 육박하는 수치였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그를 모셔갈 때 경선 이야기 안 하죠. 추대에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죠. 근데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정당 만들자니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해가는 부자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지금 돈을 불려가는 부자냐에 따라서 사람 대접 달라지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죠.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행보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상황에서 느끼는 일종의 어떤 멘탈 붕괴? 아, 이건 아니구나 싶은 핫뜨거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행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쪽에서는 측근 친인척 비리 같은 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들로 미루어 보면 반기문은 또 다른 음모가 아니라도 대선 출마에 대한 그 리스크를 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해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말해 보면 어쨌든 지금 이후에 이제 또 분석이 되겠지만 반기문이 저지른 각종 의혹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반기문이 모르고 대선 출마를 결정했겠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여러 차례의 면담 결과 이런 약점들을 박근혜가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런 부패 같은 것들을 인기나 또는 인기 영합 쪽으로 누를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누군가는. 누군가 다 실드를 쳐준다고 그렇죠. 쳐준다고 얘기했고 이미 사실은 성완종 사태 때 한 번 실드를 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검찰이 알아서 묻어줬잖아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엄중한 선관위가 반기문한테 유리하게 유권에서까지 불법적으로 해줬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불현듯 사퇴를 했느냐? 전 사실은 이 설계자가 있었다 따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박연차 게이트 때도 이 사람 이름이 분명히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 캐비닛 안으로 검찰청 캐비닛 안에서 지금 김치가 익듯이 잘 익어간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고, 성완종 리스트 때도 이게 나왔었지만 그냥 그래 묻혔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 반주연 뭐 기타 등등 미얀마 뭐 하필 또 뭐 반기문과 박연차가 만났던 곳이 또 미얀마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등등이 다 여기 와서 새누리당이 만약 굳건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게 다 묻어질 줄 알았던 거죠. 검찰 안에는 뭐 세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묻어질 줄 알았는데 왔더니 이 집구석이 지금 갈라선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똥 닦기도 바쁜 상태이고 말하면 불이 난 거야. 고향에 왔더니 자기 집에 불이 났어.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뭐 우야등동 처음에 각본 짠 대로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민심 훑으면서 다니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입금이 안 돼. 문제지. 지금 내 돈 잘라가면서 지금 뭐 임대료 이런 등등까지를 쳐막아야 되는데 정말 이 부도나게 생겼다. 이 막판에 거지되게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돌아섰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돈 문제는 절대 아니다. 네, 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근데 이제 난 퇴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요. 반기문도 억울한 지점이 없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깔려고 까서 그렇지 억울한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럼 반기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대선 출마를 불출마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근데 회견문에 보면은 온통 남 탓이에요. 정치권 욕하고, 그 정치권이라는 게 저는 야당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당 쪽, 범여권 쪽 사람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언론 탓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 말고 쿨하게, 떠날 때는 정말 쿨하게, 아 내가 부족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왜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도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가 아닌 빅 텐트를 말고 자기가 거기 정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보면 여운을 사실은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킹메이크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뒤에서 좀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여운을 남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이제 재차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런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남 탓으로 돌리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뭔가 지금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계자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자는 반기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지만 수구 꼴통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친박과 MB를 적통을 이을 후보자를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원래 반기문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계자가 도저히 반기문의 국내에서 3주간 하는 거 보고 도저히 너는 여기에서 더 이상 반전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이것을 빨리 죽이고 나서 새로운 이 적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작동됐다. 그건 이제 황교안이다 이거잖아요. 전도 황교안을 더 넘는 건데요. 안철수까지 가는 건데 일단은 언론들이 이거를 추론하기에는 황교안을 띄우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반기문이 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설계가 전화로 반기문의 약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기문이 불현듯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황교안을 띄울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분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섣불리 어떤 근거 없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고요. 그러면 반기문 사태로 지금 이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긴급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죠.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설계자가 있건 간에 실제로 반기문이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황교안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든지 또 어떤 여론조사는 안희정이 올라간다라든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권 대선 주자로서는 상대적 수혜를 황교안도 보고 총총 주자로서는 안희정이 보고 또 어떤 예상은 장기적으로는 안철수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단도직입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반기문 빠지고 가장 유리해진 사람은 누굽니까?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혜이긴 하지만 이제 안철수의 여권 대세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중도를 가장한 여권 대세론 그렇죠. 뭐 이런 네. 거. 이제 반기문이 너무 일찍 이렇게 그만둬 줌으로 인해 가지고 황교안의 등판 시기도 사실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황교안도 어느 정도 뭔가 그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놔야 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많은 상황인데 지금 조기 대선이 5월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황교안은 지금 총리직을 그만두고 빨리 후보로서의 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준비하고 조직을 갖추고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르게 황교안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교안은 사실 야권이 상대하기 너무 쉬운 후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역자잖아. 박근혜의 직계 부역자란 말이에요. 이런 황교안이 나타났을 때 유승민이 황교안하고 결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똥을 묻히는 게 되는 거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황교안한테는 나는 꺾고 안 들어가라는 자존심을 끝까지 세울 거란 말이죠. 선긋기가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제 야권은 야권대로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여권 안에서는 점점 하나하나씩 고를 수 있는 인물들이 빠져 나가게 되는 거고 정말 이 안에서 뭔가 하나를 골라야 되나? 이 셋을 어떻게든 합쳐야 되나? 라는 전형하에서 확장성 면에 이미 많이 빠져버린 안철수가 득을 제일 많이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송 작가님 지금 안철수가 장기적으로는 이길 그렇죠. 것이다. 그럼 네. 우리 진미님은? 글쎄요.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항마가 여권 쪽에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 우야든동 뭐라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기문이 대충 어느 정도 해줄 줄 알았더니만 너무 선수가 너무 아닌 거야. 뭐 그랬을 때 지금 다른 선수도 없고 하니까 찌라시님 얘기처럼 결국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일단은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쪽에 대표 선수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아주 일부 친박을 빼놓고 나머지가 바른정당으로 흡수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잔류 새누리당은 뭐 이제 대세에 큰 영향 없는 상태로 뭐 이인재를 내세우든지 뭘 내세우든지 그건 뭐 별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중도이자 여권인 그런 상태에 안철수가 최종적으로 1대1 후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뭐 안철수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뭐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아니 그런 구도를 일찌감치 생각했던 게 안철수예요. 일찌감치. 무난 그리고 대결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아니 저도 아주 초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권에서는 후보를 못 내고 결국 안철수가 그렇게 흡수하면서 1대1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를 제가 지난 가을에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야권이 그다지 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은 안철수의 뭔가 자기가 가장 좋은 유리한 방향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의 대세론이 더욱 굳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케이. 신변님은? 저는 좀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확 던져봐요. 일단은 황교안이죠. 황교안? 네, 황교안이 조만간 3주 정도는 계속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을 3주 동안 TV를 봐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띄웠는지. 굉장히 띄웠습니다. JTBC 제외하고 다 띄웠어요. YTN까지. 그렇게 띄워봤더니 결국은 계속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띄울 거냐? 황교안을 띄우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황교안의 업적들을 날리고 미국에 있는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황교안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이런 걸 대대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겠죠. 그다음에 민생 탐방을 통해서 황교안이 쭉쭉 올라오겠죠. 그런데 황교안이 15%가 저는 최고의 이 설계자의 판단 기준이 15%라고 봅니다. 15%를 치고 올라가면 안철수를 버리고요. 15%를 치고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황교안이 죽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교안은 지금 꽃놀이패입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즉시 또는 30일 이내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출마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 출마 자격이 현직 고난 대행으로서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어요. 얼마든지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종북 문제, 북한 문제, 대북 문제, 사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상품 가치를 띄워줄 거예요. 현 정부가. 그런데 결국은 낙마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촛불 민심이거든요. 이번 촛불 민심은 적어도 적폐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둘 거냐. 반기문이 꼬그라지는 이유는 적폐청산인데 그 적폐청산이 반기문한테 거울로 보여졌기 때문에 반기문이 꼬그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그렇다고 친다면 최종적으로는 아까 지미님이나 찌라시님이 얘기한 결국은 모든 수구 꼴통들의 적자는 안철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도 황교안이 안철수와 반기문과 손학기 등등이 그다음에 김종인 등등이 어떻게 안철수 쪽으로 모양새를 만들어 주냐에 따라 달려 있다. 설계자가. 예. 왜 그러냐면 이렇지 않고는 아까 지민님 얘기한 대로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후보가 아직 키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끊임없이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후보를 계속 띄워볼 거다. 적어도. 네. 예.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자, 이 말하면 설계자일 수도 있고 화가일 수도 있는데 그림을 열심히 그려놨어요. 근데 그림은 그림에 지나지 않을 뿐 현실화되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반기문의 사태가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냐면 절대적인 경쟁자가 탈락하죠. 근데 황교안 띄우고 싶어 하지만 치명적인 하자가 있고 어느 시점까지 가겠죠. 그리고 황교안이 나오는 거 욕 감수하고 나와도 그가 당선되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꼭 새누리당 대선 주자로서 포지셔닝 하기 위해 나오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근데 안철수가 그들을 대처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미 진작에 치고 올라갔겠죠. 그림을 열심히 그려놨어. 안철수 올라가는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국민들은 그 그림대로 따라주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여론조사가 있긴 있어요. 충청권에 표심이 확 움직였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요. 일단 반기문 출마 포기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가능성을 훨씬 더 높였다. 이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대세론이 굳어지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게 변수가 다들 예상하다시피 지금 확정돼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결승전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보지 않을까. 그 상황이 저는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봐요. 그래서 그 결선 투표제가 주는 변수 정도만 제외하면 사실상은 반기문 탈락으로 더불어민주당 집권은 거의 90%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분석을 하면.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9%예요. 문재인 지지보다 13%가 더 높아요. 정당 지지도가. 그러니까 정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맞아요. 이게 이제 정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뒤로 새누리당이 11.3%예요. 거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정치적 공학도 작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저들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갈 거냐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얼마만큼 이제 반란을 꾀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만큼 현 정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냐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분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대로 보면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로 누가 가장 효과를 먹었겠냐라는 여론조사에 JTBC 여론조사에 황교안이 20.3%로 답했거든요. 거기에 2위로 문재인이 16%였어요. 그러니까 황교안과 문재인이 이득을 본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황교안이 문재인을 위협적으로 따라잡을 만큼의 지지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황교안도. 그러니까 결국은 대세로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정치적 공학적으로 묘수들을 만들어내느냐에 또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얼마만큼 반전을 꾀하느냐에 이 관전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안철수가 반전을 꾀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실은 촛불 전국에서 안철수는 평소와는 달리 상당히 좌클릭을 한 게 맞거든요. 좀 과격한 발언도 하고 평소에는 정말 그런 시위 현장에 나타날 것 같지도 않던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든가 지금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굉장히 리베로적인 행보를 보인 거에과 달리 안철수는 상당히 나름 좌클릭을 하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상황이 급해지면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박지원이 깔아놓은 이렇게 저렇게 오른쪽과의 클릭 연합 그 합종 연행의 방식에서 올라타는 형국으로 될 수도 있고 지금 설계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설계자는 MB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MB가 그나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낙점을 줄 것인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안철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되기는 될 텐데 그거는 그쪽 생각이고 실제로 지금 여권을 지지했던 그러나 지금 내 마음 갈 곳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안철수를 지지하겠는가? 나머지, 그러니까 여권을 여지껏 지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쪽으로, 쏠림이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거는요, 원래 대세론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대세론이 일단 어느 정도 굳어지면 중도 내지는 부동층을 흡수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건 선거에서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는 사람을 찍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왕이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밴드웨건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별로 그 전까지는 야당 지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조차 그냥 대세를 아는데 그리고 촛불 민심도 있고 그렇다는데 나는 그것을 여지껏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냥 이번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찍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결국 MB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에 1대1 구도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참하게 한쪽으로 쏠려서 승리가 확정 지어졌던 것처럼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필연적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지금 문재인은 호남과 영남을 오가면서 엄청난 대중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김대중 기념관 개관이 최고의 그 유료 관객을 모았다고 하고, 부산 가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행보들 안에서 전남, 그러니까 호남권 안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상 그 투표 대결에서, 물론 반기문이랑 한 거였지만 7대3으로 나왔고요. 안철수와 3대 구조를 한 것도 5.5대 2.5대 1.5로 나왔어요. 이미 호남에서마저 문재인이 안철수를 제껴버리고 안철수의 본질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는 데마다 흥행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재 안철수는 본진인 호남도 털렸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마저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어디 뉴스에 나와요? 어디 가서 무슨 대중집회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 있어요?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사실은 어떻게든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시기거든. 후보라고 치면은. 그런 면에서 문재인과 황교안을 위주로 한 지금까지 언론에 대한 취재가 앞으로 이제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재인을 비토하기 위한 언론도 문재인에게 오히려 우호적으로 나중에 결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어제까지 반기문에다가 모든 걸 몰아줬던 지금의 정편이라든지 수구 언론들은 자, 오늘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황교안을 다시 빨고 지금 이 반기문의 그림자를 지어야 되는 부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예요. 국민들이 뭘로 보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최초로 다 1위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요. 네, 1등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세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단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설계자가 MB든 김기춘 할아버지든 김종인 징조부든 다 와도
지금 이 선거 프레임이나 공학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 민심 전국 이후에 국민들이 이 나락에 빠진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적자는 누구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받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 사람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국민은 굳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어떤 설계자든 이 여기에서 계속 지금 도발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문재인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오히려 더 충분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갖춰주는 오히려 더 이런 역할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촛불 전국 이후에 시민들의 의식 수준의 차이라는 겁니다. 니네들 아무리 설계해봐 부정하거나 의혹이 있거나 그리고 이 사회를 바로잡지 못하거나 또는 박근혜의 적자를 내세우거나 또는 MB의 적자를 불현듯 내세운 또는 이어간 듯한 그래서 지금 이 부패한 전국을 마치 계승한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도 지금 대권 후보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다. 굉장히 촛불 민심 위에 변화된 정치적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뭐 황교안 이야기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제 만약에 황교안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싸우기가 쉬운 상대인 것이고 그거는 황교안은 이코르 박근혜다라는 한마디 캐치프레이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황교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병역 기피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지금까지의 모든 박근혜 게이트에 황교안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거를 따지고 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내부 실세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황교안은 박근혜다라는 거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안희정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결선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건데 뭐 오르든 어쩌든지 간에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안희정의 지지자와 문재인의 지지자는 매우 겹친다. 뭐 충청이라는 어떤 지역 변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겹친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안희정이 자꾸만 우클릭을 해서 오른쪽 그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아 보이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 좌클릭을 통해서 확실한 왼쪽 포지션을 잡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의 입장에서도 좋아요. 좌청룡 500호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쪽 저쪽이 아닌 양쪽 이 더 중도지롱이라는 것으로서 대세론을 더 굳혀가는데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가면 어떤 식이 될 것이냐 하면 이런 거죠. 그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중도층 스스로를 중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나 그냥 부동층이거나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대세에 따라서 문재인을 찍어요. 그리고 아니야 절대 나는 그쪽은 찍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골수 여지껏의 그 여당 지지자 같은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결국 MB가 당선됐을 2007년도 대선 때와 비슷한 형국의 득표 결과로 이제 뒤집은 상태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촛불 민심 이후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치적 수준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냐면 언론들이 또는 기득권 세력들이 후보들을 문재인을 잡기 위해서 띄워봐요. 띄워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지지를 철회해버립니다. 시민들이. 아, 저 새끼 안 되겠네. 형편없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을 띄우겠죠. 언론가입니다. 100% 제가 황교안을 두려웠거나 무서웠다는 게 아니고 얘는 레이스 끝까지 가지 못해요. 페이스메이커 역할 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쭉 띄워봅니다. 그러면 국민이 조용히 소리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딱 죽여버려요. 후보들을 키우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만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면 그렇게 언론들이 띄우고 국가가 띄우고 보수 세력들 극우 세력들이 띄워도 계속 잠재워버립니다. 이게 나는 조용한 정치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어떠한 꼼수도 전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십거리로 갖고 놀기는 좋다.
한교안이 어떻고 정치공학적으로 뭐 안희정이 어떻고 손학규가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오세훈이 어떻고 이런 좀 재미있다. 이제 여유롭게 좀 즐길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알기에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대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운동권으로서의 느낌과 대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더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클릭에 관한 부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맥락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식의 우클릭 그리고 이재명식의 좌클릭 그리고 가운데 문재인 요 개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방법이라고 봐요. 아까 뭐 여러분 다 똑같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대선은 기타의 여타의 대선들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정권 자체는 무조건 바꾸고 싶다라는 게 국민들 다수 여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그 후보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후보를 띄워도 국민들은 탐탁지가 않고, 안철수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한들 니들 새로 보면 정권 교체해서 좋은 거 못해. 대안이 될 수 없어라고 지금 주저앉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도. 그리고 새누리당 쪽의 후보들은 고만고만하게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니들은 앞으로 정권 잡으면 안 돼. 최소한 이번 대선만큼은 그런 민의가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럴 때 좋은 정권 교체하려면 이제는 좀 대세론이라는 게 일단 문재인 대세론 말고요. 민주당 대세론은 확정된 것 같고요. 반기문 출마 포기 이후에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이재명, 안희정 그리고 문재인 가운데 두고 어떤 그런 포진으로 가주면 훨씬 모양새 좋은 그림 되겠다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하객진 내지는 이게 네. 정교분포 곡선 같은 거잖아요. 내가 문재인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고, 나더러 자꾸 뭐 왼쪽이라고 더 왼쪽에 이재명이 있어 잘 들어봐라고 한다든가, 왜 오른쪽을 공략을 하지 않냐고, 그건 이제 안희정이 받치고 있잖여. 이제 이런 식의 구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결국 문재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의 레프트가 따로 있고 라이트가 따로 있다. 왼쪽 파트, 오른쪽 파트가 따로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약간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실은 더 확장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재명이 되었든 안희정이 되었든 차기로 계속 이 당 내를 굉장히 튼튼하게 받치면서 차기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황교안도요. 내가 황교안이라면 지금 괜히 똥물 튀기지 말고 일단은 좀 약간 띄워두는 척을 하다가 막판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자기 스펙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차기를 위해서도, 이 사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차기를 위해서 나는 요런 경력도 하나 있지롱.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었어. 대통령 놀이도 잠깐 해봤어. 이건 나는 총리는 못 해본 거야. 잠깐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 성대모사예요? 궁금해. 몰라. 아무튼 황교안의 속마음은 약간 바로 권한대행 되자마자 명패 딱 파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는 사실 그런 걸로 읽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짝 뭐 그런 식의 맛을 보고, 스스로도 맛을 보고 남들한테도 맛을 보이고, 이런 식의 선을 살짝 해본 다음에 만나요. 쟤네들도 디기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 난 다음 판에 선수로 네. 한번, 이거지 뭐. 어쨌든 황교안은 저는 형무소에 가야 할 놈이라고 보고요. 형무소 가지 않으면 진짜 이 나라는 정의를 다시 못 찾는다. 저는 황교안도 부역자이기 때문에, 또는 직접적으로 또 연관된 사건들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역할 이외에는 할 게 없다. 그리고 어디 명패를 내립니까? 형무소 가야지. 황기문이래지. 그거 괜찮다, 황기문. 반기문이 사퇴하기 바로 한 30분 전에 그 국민라디오 민정당 방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 현실 정치인들이 나오잖아요. 반기문 오래 갈 거다. 중간에 사퇴하더라도 오래 더 갈 거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사주를 좀 들이댔네. 원래 관운이 좋은 사람들이 말년이 괴롭다. 그래서 반기문은 꼭 사퇴할 거다라고 나오자마자 30분 만에 사퇴를 하더라고. 요것은 이쪽에 신이 계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꼭 사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좋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왜 나중에 악재가 되냐면은 나는 실패할 이유 없다는 그 오만감 때문에 마지막에 말년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반기문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 거고. 아니,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은 반기문의 사퇴의 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리멸렬합니까? 다 모든 것은 남 탓이고 자기는 잘못이 없고, 심지어 난 마지막 말이 너무 웃긴 거야. 순수한 마음을 줬겠다고? 아니, 난 연애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 자기는 다 순수했어. 그런데 그것과 솔직히 안타깝지만 박원순의 그 사퇴의 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자기 반성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근데 잘못된 판단이다. 등등의 겸허함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진실이 있잖아. 근데 반기문은 끝까지 남 탓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 품질에도 차이가 난다. 나는 중요한 건 나이를 그만큼 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편협함의 끝을 보여주고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은 정치의 새내기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겸허하고 자기 반성 책임감 있는 발언을 보여줘. 사실 이건 바뀌었어야 돼. 아니 최소한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뭐 그 나이에 다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은 없지. 퇴장하는 뒤끝이라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먼저 모범다운을 보여줬잖아. 그런데도 그걸 보고 컨닝도 못해. 베껴쓰지도 못하는 거야. 그것도 제대로 따라서 못하는 저런 마감을 하고 나가게 되면 일단 자기는 나는 그냥 나왔으니까 뒤 안 돌아봐 하고 나면 그건 없겠지만 그 꾸정물에 발을 담그고 거기서 뭐라도 하나 건져 먹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지금 MB계를 비롯한 반기문의 집권을 준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그게 어디로 가겠냐고. 결국은 그 분노로 역으로 그 민주진영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그 분노가 이 새끼들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놈들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이 나버리게 되는 거야. 민주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 부하를 이렇게 참으면서 누구를 물어뜯지라는 식으로 공격성을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하게 되려면 반기문이 대선 후보로 있을 때 불거졌던 의혹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했던 선관위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도 문제도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됩니다. 야권에서. 그리고 하나는 자꾸 정치적 꾸중물이라고 얘기하고 언론들이 반기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치적으로 아주 안 좋게. 근데 정치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정치는요. 총칼로 서로 죽이면서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민주사회가 되면서 현대사회가 되면서 싸우지 그만하고 이제 좀 말로 해보자 해서 말로 싸우는 거고요. 그만큼 한국의 언론들이 성숙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반기문을 음해한 게 아니고 모략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혹독한 검증에서 1차의 관문도 통과되지 못할 상태에서 이런 인물이 향후에도 다시는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한국 사회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승리할 거다라는 어떤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것도 사실 경계를 해야 되고요. 아우, 굉장히 무섭죠. 막판에 자만감이 또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쌍끌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대세론 당당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중요하고, 사실은 반기문의 추락은 반대 의미로 보면은 그래도 집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보수색들이 그냥 주저앉는 추격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는 그런 저는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에게 연립정부 협상하자고 제안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꽤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상호가 보면 안철수는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들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여권과 야권을 넘나드는 후보가 되려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문재인과 안철수 구도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해놓으면 저번에 김종인이 처음에 대표 취임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상당히 깔아뭉개고 가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알리바이 같은 거죠. 나는 당신들한테 우리는 야권 연대 또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라고 큰형으로서의 어떤 그 큰 집으로서의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으면 야권 지지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를 변수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확 던져버리는 거죠. 견제용으로 날리는 거군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죠. 확실한 담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지지자분들은 뭔 소리냐, 싫어서 나가는데 뭔 또 연립정부 하시겠지만 그것은 이제 SNS상의 어떤 팬덤에서의 분위기인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집이 집 나간 작은 집 합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인상 주면서 이 사람들이 수권 세력으로서 폼을 이렇게 넓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통합론이나 연립정부론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지금 국민의당이 지역에서 바로 이런 걸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일부 세력이 국민의당 내부의 일부 세력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우리를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모략질을 하고 다녀요 현장에. 네.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보고요.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진짜로 전국 교체가 됐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120석 좀 넘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줘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싫어도 그들과 연립정부 비슷한 거를 또 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럼요. 그런 관점을 있어서 이거를 폭넓게 보셔야지 그들이 아무리 싫다고 마냥 배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여기서 구분해 봐야 될 부분이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분리해내고 민주당이 이마만한 전국적 지지를 얻어낸 데는 호남을 떼어내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선명성의 그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지금 외연 학당을 전국 정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의원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과거에와 같은 뭐 야당 대통합 이런 방식은 절대 아닐 것이고 연립정부라고 하는 거는 구상하는 내각 안에 너희들한테 일정 지분을 주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정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장관부터 내각을 모두 다 자기네 사람들로 심어버리는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관료가 됐든지 정부 조직 안에서 행정부 안에서의 역할은 서로 나누어서 가는 게 이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됐다고 치면 차라리 다음 정부에서 누군가하고 어차피 지금 단독으로 150석은 넘지 않으니까 어떠한 형태의 정권 운영을 위해서 외부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치면 최소한 정의당과 국민의당 출신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새누리나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서 연립정부를 합시다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 이건 천연공노할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있는 의미 안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는 너희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하지만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나중에 공동정부 운영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일정의 포용력을 보여준 거라는 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집권 됩니다. 이후에 어쨌든 개혁안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들어오거나 또는 파트너십을 보여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없으면 또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꼴이 돼서 굉장히 초기에 집권 초기에 개혁 과제들이 또 물 건너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그런 내부 갈등 비슷한 게 있겠죠. 네, 안철수는 있죠. 끝까지 뛰고 싶어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권도 야권도 싫은 사람들이 중도자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내가 문재인 대항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박지원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포지셔닝을 극렬하게 문재인 또는 민주당 대항 반대하는 쪽으로 대선을 끝내버리면은 정권을 참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와 안철수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보고요. 예. 가장 좋은 방식은 지금이라도 안철수는 전개를 좀 떠나고요. 차라리 나머지 있는 박지원이나 당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합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은 강한 개혁을 요구하거든요. 그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가 정치적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자청용 우백호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스펙트럼이 더불어민주당이 다 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안철수가 버틸 수 있는 건 보십시오.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글쎄요, 저는 안철수에게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식의 국민의당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가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르베 스님이 볼 수 있는 연립정부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요. 론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정의당까지 봤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사퇴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은 외부의 강한 충격, 나를 지지했던 15%에서 14%의 지지자를 또 무시해버리고 의견도 듣지도 않고 또 작년부터 계속 국내에서 활동했던 반딧불이나 지역 사람들 또는 캠프 또는 그걸 국회 반기문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나갔던 의원들까지도 의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기습적으로 불현듯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의 충격설이 사실은 지금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됐어든 이건 뭐 세월호가 외력이 아니면 넘어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외부적인 프레셔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획가닥 할 수가 없거든. 이건 박영선의 50분 미스테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뭔가에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급선회를 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외력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 약점이. 아까 얘기한 지민님 말씀하신 조카의 어떤 반주연의 뭐 행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최순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버마에서의 그 동생의 동생 사업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냉철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뭐 조카야 한 달이 건넌데 한 20년 살아라. 20년 더 산대대. 그거 밝혀지면 아니 거의 근데 조카 100년 문제도 나온다대. 그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은 조카가 어쨌든 불법 취득한 여권을 가지고서 그걸로 영주권을 땄다라는 건데 그럼 불법 취득한 여권에 이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는 이 사람 특유의 그거 있잖아. 난 모른다 하면 배째라 하면 그만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에 관련된 그 미얀마 관련된 사업들 KD 파워가 했던 발전소 사업, SY 패널이 했던 태양광 전지 사업,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이 했던 뭐 탄광 사업 이 모든 사업들 자체가 반기문 일가의 전 재산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반기문이라고 하는 집안 직계 손속이 다 여기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한때 여기 막 주가가 막 10배 이상 오르고 반기문 테마주로 해서 들썩들썩했던 그런 주식들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연관성이 최순실과 함께 터져나오기 시작한 시점에서 즉 버마 대사를 최순실이 꽂았다. 그리고 거길 통해 갖고 사업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라고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특히나 유엔 대표로 동생이 직접적으로 유엔 대표로 배정을 받은 거.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유엔 대표로 버마 유엔 대표로 활동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단이 참여를 한다든지 굉장히 상식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딴 건 다 참아도 돈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 심정 때문에 이 위기감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추론이거든요. 23만 불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의혹이 커지면서 수사의 여부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 저가 병역 비리 같은 경우 이제 병역 특혜 국내에 여권 부정 발급도 연관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 어쨌든 대사가 소환돼서 삼성과 어쨌든 최순실 그리고 반기문의 일가와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 이권 사업에 대한 의혹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틀 후거든요. 이틀 전부터 지금 소환돼서 조사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부패 혐의에 대한 극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부패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개에서 7가지 정도의 의혹이 해명이 불가능하고 직접적으로 반기문이 실력 행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는 게 지금 부패 차원에서의 낙마론인 거죠.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보면 반기문이 사실상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를 찾아간 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사법부의 압력을 통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좀 막아줄 수 있겠냐라는 물어봤을 수 의사타진을 했을 가능성이 있네. 그랬는데 야씨 우리 똥줄도 급해. 우리 지금 기춘이 형이랑 지금 저 병우랑 지금 다 지금 잡혀가는데 누가 그 일 해줘? 다 옥바라지하게 생겼는데. 네 똥은 네가 닦아야 돼. 하는 순간 그 얘기를 들었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심상정 의원을 30분 전에 만났대. 그랬는데 심상정이 거기다 고춧가루 끓이는 소리를 한 거야. 뭐랬냐면 꽃가마 대령하겠다는 사람 말 믿지 마시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총장님을 위한 꽃방석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네 시. 황교안도 어느 정도 뭔가 그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놔야 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게 많은 상황인데 지금 조기 대선이 5월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면 황교안은 지금 총리직을 그만두고 빨리 후보로서의 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준비하고 조직을 갖추고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르게 황교안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황교안은 사실 야권이 상대하기 너무 쉬운 후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역자잖아. 박근혜의 직계 부역자란 말이에요. 이런 황교안이 나타났을 때 유승민이 황교안하고 결합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될 거고요. 똥을 묻히는 게 되는 거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황교안한테는 나는 꺾고 안 들어가라는 자존심을 끝까지 세울 거란 말이죠. 선긋기가 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제 야권은 야권대로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여권 안에서는 점점 하나하나씩 고를 수 있는 인물들이 빠져 나가게 되는 거고 정말 이 안에서 뭔가 하나를 골라야 되나? 이 셋을 어떻게든 합쳐야 되나? 라는 전형하에서 확장성 면에 이미 많이 빠져버린 안철수가 득을 제일 많이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송 작가님 지금 안철수가 장기적으로는 이길 그렇죠. 것이다. 그럼 네. 우리 진미님은? 글쎄요.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항마가 여권 쪽에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 우야든동 뭐라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처음에는 반기문이 대충 어느 정도 해줄 줄 알았더니만 너무 선수가 너무 아닌 거야. 뭐 그랬을 때 지금 다른 선수도 없고 하니까 찌라시님 얘기처럼 결국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일단은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그쪽에 대표 선수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아주 일부 친박을 빼놓고 나머지가 바른정당으로 흡수되게 되면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잔류 새누리당은 뭐 이제 대세에 큰 영향 없는 상태로 뭐 이인재를 내세우든지 뭘 내세우든지 그건 뭐 별 상관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중도이자 여권인 그런 상태에 안철수가 최종적으로 1대1 후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뭐 안철수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뭐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아니 그런 구도를 일찌감치 생각했던 게 안철수예요. 일찌감치. 무난 그리고 대결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아니 저도 아주 초기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권에서는 후보를 못 내고 결국 안철수가 그렇게 흡수하면서 1대1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소리를 제가 지난 가을에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야권이 그다지 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은 안철수의 뭔가 자기가 가장 좋은 유리한 방향으로서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의 대세론이 더욱 굳어지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케이. 신변님은? 저는 좀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확 던져봐요. 일단은 황교안이죠. 황교안? 네, 황교안이 조만간 3주 정도는 계속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을 3주 동안 TV를 봐본 사람 알아요. 얼마나 띄웠는지. 굉장히 띄웠습니다. JTBC 제외하고 다 띄웠어요. YTN까지. 그렇게 띄워봤더니 결국은 계속 축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띄울 거냐? 황교안을 띄우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황교안의 업적들을 날리고 미국에 있는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황교안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이런 걸 대대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겠죠. 그다음에 민생 탐방을 통해서 황교안이 쭉쭉 올라오겠죠. 그런데 황교안이 15%가 저는 최고의 이 설계자의 판단 기준이 15%라고 봅니다. 15%를 치고 올라가면 안철수를 버리고요. 15%를 치고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황교안이 죽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황교안은 지금 꽃놀이패입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에 즉시 또는 30일 이내만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출마 자격은 있는 겁니다. 그 출마 자격이 현직 권한 대행으로서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어요. 얼마든지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종북 문제, 북한 문제, 대북 문제, 사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상품 가치를 띄워줄 거예요. 현 정부가. 그런데 결국은 낙마하게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촛불 민심이거든요. 이번 촛불 민심은 적어도 적폐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둘 거냐. 반기문이 꼬그라진 이유는 적폐청산인데 그 적폐청산이 반기문한테 거울로 보여졌기 때문에 반기문이 꼬그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그렇다고 친다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큰 미스터리에 봉착했습니다. 그렇죠. 뭐요, 뭐.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아직 주제도 안 나왔어요. 네. 애청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뜬금없이 정말 어떤 징후도 없이 불현듯. 그렇지. 갑자기 심지어는 지네 식구들도 모르게. 나는 이분이 조울증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직전에 정당 대표들 그날 만나고 다닌 사람들이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두루 만나면서 어떤 표정에 변화도 없이 바로 국회로 들어와서 대선 출마 안 한다는 기자회견을 해요. 도대체 그 세 당 중에 누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가슴에 못을 박았을까? 아유, 그건 잘 아니, 모르는데. 그건 이따가 분석을 해보시고요. 언론의 분석은 다 거짓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나도 그 그렇게 분석으로는 생각해. 절대 안 돼.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자기 혼자 결정으로 내가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뭐 이래서 문제로구나라고 한다면 약간의 그걸 고민하는 숙고의 시간이 하루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어. 막 하면 된다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어떤 전원을 받은 거야.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야. 안 되겠다. 그만하자. 라고 딱 마음을 접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외부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뭐냐? 제 추정으로는 해외에서 안 좋은, 자기에게 도저히 이거는 끌고 가면 정말 큰일 난다, 개 털린다라는 거에 해당되는 어떤 뉴스 내지는 안 돼, 빨리 접어, 그만 튀어 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거다. 일종은 미국에서 지금 뭐 반주연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이 된 바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얀마발 그쪽 이제 최순실이 그쪽 대사까지 꽂아 넣어가면서 했던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의 어떤 그 연관성 등등 해외발 어떤 뉴스가 이 사람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네. 마음을 불러넣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짚어봐야 돼. 음. 과도한 뭔가를 집어넣는 것도 그분이 그렇지 않다면 결례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어떤 현상만 갖고 있다는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반기문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순진했지. 당신 들어오면 다 판 깔아줄게. 집 다 지어줄게 했는데 자기 생돈 깨지고 있고,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언론 방식대로 유추해보면 새누리당도 갔죠. 바른정당도 갔죠. 정의당은 빼고 뭐 어차피 반기문에게 좋은 메시지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고 덕담을 했을 테니까. 근데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이놈들이 전혀 그렇게 해줄 기미가 안 보이자 호주머니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몇 푼이나 되나 하고 쪼물럭 호주머니에서 돈을 만져보니 견적이 손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접은 게 아닐까? 한번 일단 유추해봐요. 결정적인 증거 있습니다. 반기문이 새로 여의도에 입주하기로 한 사무실이 200평인데 그 렌 깔고 있었다는 그 사무실. 그렇지. 임대료 납입일이 3일이었던 거야. 2월 3일 날이 임대료 납입일. 근데 월세를 내야 돼. 가가지고 얘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야 돼. 어차피 이거 곧 합치를 회사거든. 반개 회사기 때문에 가서 돈 언제 꽂아줄 거야? 이거 내 돈으로 하기 좀 그런데. 그랬는데 심지어 원래는 이게 한 덩어리였거든. 분사를 했어도 이건 어차피 한 묶이니까. 응? 새누리가 됐든 바른정당에서가 됐든 그래 알았어 내가 언제까지 꽂아줄게라는 확답을 들었어야 되는데 둘 다 돈을 쌩까버린 거지. 그러니까 야 씨발 이거 보증금이랑 임대료 이거 내려고 하면은 돈이 수월찮게 드는데 이거 넣어봐야 나 보존 못 받겠는데 하는 순간 야 정치고 나발이고 빨리 이거 때려쳐야겠다는 생각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노후자금 개 털린다 이런 거. 이렇게 임대료가 무서운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캠프가 꾸려져 있고 반사모라는 게 엄연히 지금 존재가 됐고, 그다음에 충북 지역 내에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상에는 반딧불이라고 또 그렇죠. 예, 전국, 트위터 조직이 있죠. 전국적으로 14% 이상을 지지를 받았던 제2의 대통령 후보가 그만두면서 캠프 내부에도 소통하지 않고, 또 보통 이런 경우는 칩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언론들의 반응들을 좀 들어보고 이제 그다음에 지지자들, 그다음에 캠프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2, 3일 주면서 또 그 칩거 속에서 다시 재기를 노리거나라는 정치적 묘수를 부리는 것이 보통의 정치인들의 모양새였죠. 그런데 기습적으로 아침에 정당들을 만나서 타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기습적으로 누구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오히려 여의도의 기자들이 뭐야?
라고 하면서 놀랄 만큼 깜짝 그렇죠. 놀랄 만큼 워딩만 듣고 기자들이 이게 사퇴 의견이야, 이선 후퇴야, 뭐 이걸 헷갈릴 정도였다고 아니 예를 들면 하니까. 빅텐트로 부장님은 스스로 확신을 갖는 만큼 중심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대못을 박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요. 라고 기자회견을 이제 했는데 기자회견도 참 웃겨요. 앞부분은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요 싶은 난 거긴 이야기로 사퇴 아닌 줄 알았어. 뭐래?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여러 가지 남 탓. 어렵다. 그래. 어려운 건 내가 봐도 어려워 보여.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사퇴를 하겠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기자들도 이제 놀랬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MB 라인이 선거 조직들을 이미 다 짰잖아. 음. 그리고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권영세와 오세훈이까지도 영입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야. 그렇지. 전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찾아간 원래 따까리로 따라다니는 나경원도 있었고 따로 만난 김무성이도 있었는데 이게 굴비 두름인 거야. 반기문 밑에 달려있던 밑에 그 서비스 굴비. 이 골비 비슷하게 생긴 그걸 뭐라 그러지? 부세. 예, 부사리 4마리까지 한꺼번에 이게 그냥 두름채로 날아간 거거든. 근데 얘네들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심지어는 그날 김무성이는 대취를 했다고 하고 나경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고 오세훈은 오늘 아침에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서운했다.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회견을 내놨단 말이야. 장어 한 마리가 미끌미끌거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야 준척 부사리 4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얘가. 근데 너무 웃긴 게 반기문에 대해서 임명진 지금 새누리당에서 한 얘기가 너무 웃긴 거예요. 뭐랬냐면 아하 반기문이 답답하지 새누리당이 답답할 게 없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전날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 정말 좋은 말은 안 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니 똥 니가 닦아라. 결국 그 얘기를 했을 거라는 강력한 심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는 반기문 흔적 지우개 들어갔는데 실제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의당에 찾아간 것은 사람들을 기자들이 뭐 정의당까지 문을 두들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빅텐트가 실패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사퇴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보라고 봐지고요. 실제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찾아갔을 때 반기문이 거기에서 이게 빅텐트는 불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썼을 가능성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당에 찾아간 거냐 모양새 갖추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빅텐트가 한국에서 얼마나 이루기 힘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지지도가 실제로는 15% 이상 올라갔을 때 영향력과 이미 명절을 세고 설을 세고 나서의 영향력을 나름대로 돌려보거든요. 자체 캠프에서 돌려보면 실제로 JTBS 발표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다. 최측근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빅텐트도 실패하면 지금 이 아까 말했던 법률적인 문제, 위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위법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에 매우 지지도가 낮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본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불법적인 문제 의혹에 대해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포기해버리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해석 방법인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반기문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거나 문재인이 육박하는 수치였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이 그를 모셔갈 때 경선 이야기 안 하죠. 추대에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죠. 근데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내가 내 돈 들여서 정당 만들자니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결정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해가는 부자냐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지금 돈을 불려가는 부자냐에 따라서 사람 대접 달라지는 거 그런 거 그렇죠. 있거든요.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행보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상황에서 느끼는 일종의 어떤 멘탈 붕괴? 이건 아니구나 싶은 핫뜨거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행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쪽에서는 측근 친인척 비리 같은 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들로 미루어 보면 반기문은 또 다른 음모가 아니라도 대선 출마에 대한 그 리스크를 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해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말해 보면 어쨌든 지금 이후에 이제 또 분석이 되겠지만 반기문이 저지른 각종 의혹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서 반기문이 모르고 대선 출마를 결정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여러 차례의 면담 결과 이런 약점들을 박근혜가 말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 한국 사회라는 것이 이런 부패 같은 것들을 인기나 또는 인기 영합 쪽으로 누를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누군가는. 누군가 다 실드를 쳐준다고 그렇죠. 쳐준다고 얘기했고 이미 사실은 성완종 사태 때 한 번 실드를 쳐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다음에- 검찰이 알아서 묻어줬잖아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엄중한 선관위가 반기문한테 유리하게 육군에서까지 불법적으로 해줬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불현듯 사퇴를 했느냐? 전 사실은 이 설계자가 있었다 따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박연차 게이트 때도 이 사람 이름이 분명히 있었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 캐비닛 안으로 검찰청 캐비닛 안에서 지금 김치가 익듯이 잘 익어간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고 성완종 리스트 때도 이게 나왔었지만 그냥 그래 묻혔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 반주연 뭐 기타 등등 미얀마 뭐 하필 또 뭐 반기문과 박연차가 만났던 곳이 또 미얀마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등등이 다 여기 와서 새누리당이 만약 굳건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게 다 묻어질 줄 알았던 거죠. 검찰 안에는 뭐 세력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묻어질 줄 알았는데 왔더니 이 집구석이 지금 갈라선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 똥 닦기도 바쁜 상태이고 말하면 불이 난 거야. 고향에 왔더니 자기 집에 불이 났어. 이런 상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뭐 우야등동 처음에 각본 짠 대로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 거야. 민심 훑으면서 다니면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입금이 안 돼. 문제지. 지금 내 돈 잘라가면서 지금 뭐 임대료 이런 등등까지를 쳐막아야 되는데 정말 부도나게 생겼다. 이 막판에 거지되게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돌아섰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돈 문제는 절대 아니다. 네, 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근데 이제 난 퇴장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야 돼요. 반기문도 억울한 지점이 없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깔리고 까서 그렇지 억울한 지점이 있을 거야. 그럼 반기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대선 출마를 불출마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근데 회견문에 보면은 온통 남 탓이에요. 정치권 욕하고 그 정치권이라는 게 저는 야당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당 쪽 범여권 쪽 사람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언론 탓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 말고 쿨하게 떠날 때는 정말 쿨하게 내가 부족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왜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도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내가 아닌 빅 텐트를 말고 자기가 거기 정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보면 여운을 사실은 남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킹메이크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뒤에서 좀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여운을 남겼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이제 재차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런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남 탓으로 돌리면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뭔가 지금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계자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자는 반기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지만 수구 꼴통 극우 세력들 그다음에 친박과 MB를 적통을 이을 후보자를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원래 반기문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설계자가 도저히 반기문의 국내에서 3주간 하는 거 보고 도저히 너는 여기에서 더 이상 반전의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이것을 빨리 죽이고 나서 새로운 이 적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이 작동됐다. 그게 이제 황교안이다 이거잖아요. 전도 황교안을 더 넘는 건데요. 안철수까지 가는 건데 일단은 언론들이 이거를 추론하기에는 황교안을 띄우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반기문이 했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설계가 전화로 반기문의 약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기문이 불현듯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황교안을 띄울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분석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섣불리 어떤 근거 없이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고요. 그러면 반기문 사태로 지금 이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긴급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죠.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설계자가 있건 간에 실제로 반기문이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더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황교안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든지 또 어떤 여론조사는 안희정이 올라간다라든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권 대선 주자로서는 상대적 수혜를 황교안도 보고 총총 주자로서는 안희정이 보고 또 어떤 예상은 장기적으로는 안철수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단도직입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반기문 빠지고 가장 유리해진 사람은 누굽니까?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혜이긴 하지만 이제 안철수의 여권 대세론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중도를 가장한 여권 대세론 그렇죠. 뭐 이런 예. 거. 이제 반기문이 너무 일찍 이렇게 그만둬줌으로 인해 가지고 황교안의 등판 시기도 사실 너무 빨라지고